안녕하세요. 부파의간 알뜰수다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파지기 파로스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사람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첫 번째 주제. 자, 주택담보대출금리 언제 내려갈까?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금리 지금 거의 8%대 가까이 오른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죠. 그러면은 그 주택 매입 심리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자 잘 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해준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실수요자분들 그때 좀 사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비싼 걸 따라가서 사지는 말고. 자, 그러고 나서 가격이 올랐다, 막 올랐다 그럴 때는 쫓아가서 매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또 그게 또 불 붙을까봐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출금리 올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또 거래가 잘 안 되니 또 요런 얘기들 나오죠. 이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팔고 싶어 하는 집주인들의 매물만 쌓인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져 가지고, 야, 인허가 물량만 받으면 뭐하냐. 이번에 정부 발표난 거, 저거 인허가 물량 그거 했는데, 거의 반은 그거 제대로 실현 가능할 수 없는 물량이다. 앞으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집이 엄청 부족해질 거야. 그러니 이제 여차하면 집을 좀 사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도대체 수요가 어디냐 이러는데, 제 주변에 수요자가 은근 많거든요.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근. 일본의 부동산은 대부분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거를 사고 팔고 해서 이걸 갖다가 수익 창출을 내야지 해서 그걸 투자 목적으로 일본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보다는 그냥 거주 목적으로 자기 이제 소득 대비 대출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일본은 집을 사기가 되게 편하대요. 그러니까 소득만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거의 100% 가까이 대출 다 해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내는 비용까지도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소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집을 안 사고 살 생각도 없고, 또 그리고 소득이 되는 사람은 그냥 고만한 집에서 30년 가까이 그냥 삽니다. 그걸 팔아서 이제 돈을 만들어내고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이 하나의 상품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생겨 있는 거예요. 거주 목적인 거이기도 하지만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멋들어지게 거주 목적으로만 되는 부동산으로 확 되돌려 놓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고 부작용 없이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천재적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주택이 상품이다. 제가 얼마 전에 발표 남겨봤는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얘기를 하는데 그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기 주택을 거주 목적이면서도 팔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말고 다른 이제 또 주택이 보이면 저거 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산단 말이죠. 사놨는데 돈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살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상품화 되어 있다. 그런 개념이 박혀 있다. 그거를 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실수요자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 서민분들이나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또 벅차죠. 힘들죠. 그러면 어때요? 그 전세로 가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그죠? 자, 근데 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금 이제 또 반짝하고 올렸고, 그리고 또 하는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요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어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 안 내릴까? 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미연준 금리를 보는 이유는 금리를 인상하냐 아니냐는 자,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니까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미연준 금리를 막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서 그게 다 이제 연결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미연준 금리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막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2023년 8월 14일 기사에 골드만삭스가 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작점을 내년 2분기 말로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내년 6월 말이 돼서야 금리 인하를 시작한 뒤 분기별로 점진적으로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서서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은 고금리 상태로 당분간 갈 거다가 더 의견이 많아요. 근데 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내년 2분기 말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유를 댄 거는 자, 지난주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슈퍼위크를 끝으로 글로벌 금융 긴축 사이클이 1년 반 만에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하강과 경기 둔화를 감안해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특히 이제 요즘 유가가 너무 올랐죠. 그래서 최근 이제 경기 둔화 징후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서 자,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도 나온다. 자, 그래서 지금이 금리 사이클의 변곡점이라는 진단이다 라고 하네요. 자, 모건 스탠리는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자, 우리가 그냥 짧게 말하는 연준,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을 종료했다며 내년 3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라는 쪽에서도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자, 유가 인상이 또 너무 급격하게 되면 유가 인상이 너무 크면 또 인플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유가가 상승할 때는 금리 인상도 하고 막 이러면서 물가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유가가 너무 비싸버리면은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확 줄어들어서 오히려 안 쓰는 경향이 있어서 경기 둔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안 쓰는 거예요. 석유를 안 떼는 거예요. 덜 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차차 그 석유 가격도 떨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금리 정책 변곡점에 와 있어서 이제 뭐 가타부타 서로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미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다들 이렇게 물가 올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2022년 이제 하반기 오면서 이제 주요 나라에서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많이 떨어졌고 유로존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프랑스는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고 근데 미국도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가는 추세고 일본은 원래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낮아야 돼요. 일본은 소득이 늘 일정하고 막 이래서 갑자기 물가가 많이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도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게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일본도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자, 근데 대체적으로 2022년 이제 하반기 와서 이렇게 물가가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내려가고 그리고 지금 브렌트유 이게 보면 11월 선물 가격에서 뭐 한때 이제 $100 뭐 넘어가니 어쩌니 막 이랬는데 94달러를 넘기고 지금 그래도 조금 내려간 92달러 쪽으로 내려간 이런 상황이네요. 자, 근데 2023년 10월 3일 기사에 또 한 방 먹었어요. 유럽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 연준이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연준에서 금리 인하는 또 당분간 없다.
막 요렇게 또 겁을 주니까 지금 또 달러,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전문가분들이 내년 미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겁니다. 거기 이제 대선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니까 금리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연준은 계속 겁을 주고 있어요. 자,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표 하락에 집중을 하고, 자,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파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지표 하락 강조를 하며, 그리고 이게 보면 뭐 코에 붙이면 코골이고 귀에 붙이면 귀골이라고 인플레이션 지표 하락을 강조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굳히는 분위기다. 그래서 연준 내 강경파는 물론 온건파 인사도 금리 인하보다 인플레이션 지표 하락이라는 연준의 목표를 옹호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 또 다시 올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의견 중에 또 한 의견이 뭐냐면, 지금 미국이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을 하고 있고, 연방정부 이제 셧다운 우려가 있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한이 이제 재개되고, 고유가 등 4대 악재에 직면한 것도 그 긴축을 계속 할 수가 없다. 이제 대출, 이제 학자금 이제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경제가 이 같은 악재를 맞아서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을 놓고 금리를 계속 고금리 상황으로 가야 된다. 또 한편은 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되게 큰 문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지금 학자금 대출 지금 돌아오는 것 때문에 그거 이제 큰 문제로 올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겁을 팍팍 주면서,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노조 뭐 파업하고 뭐 장난 아닙니다. 자, 근데 지금 요런 분위기인데, 여러분들 한 가지 저는 요거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3년 정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움직이질 않고 살았어요. 큰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구글도 그렇고, 뭐 특히 일론 머스크 출근하라 그러잖아요. 출근 안 하면 막 잘라버리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재택근무를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데 의외로 효율성이 좋다. 근무를 재테크해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나 이제 빈 오피스나 이런 데가 자꾸 공실 생기고 이런 이유가 출퇴근을 좀 안 해도 되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고, 기업들도 생각보다 뭐 괜찮네. 우리가 굳이 뭐 큰 회사 뭐 건물을 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근무하는 거 괜찮다. 열심히 잘 한다. 그리고 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집안일이나 이런 것도 하고 뭐 짬짬이 이제 자기 취미도 하면서, 그리고 일을 할 때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도 높아지고 이게 좋은 거죠. 자, 근데 일론 머스크는 왜 자꾸 직장으로 나오라 막 이렇게 하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이렇게 다 해요. 그러면 뭐 옷을 새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편안한 옷 입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발을 새로 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재택근무를 하면 사람들이 또 그만큼 차를 덜 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똑똑한 그 천재 같은 일론 머스크가 직장으로 다 나가라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야 이제 소비가 살아나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기차를 팔고 테슬라를 팔고 이러려면 출퇴근을 해야지. 그래서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이제 뭐 이래저래 이제 방역도 잘 되고 백신도 다 맞고 막 이래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있어 왔던 그 정체되어 있던 분위기가 지금 앞으로 조금만 10% 여기서 10% 20%만 살아나도 저는 경제 흐름이 대단히
엄청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중국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되게 많은데, 근데 벌써 중국의 지표는 돌아섰어요. 그 9월달 한 달 사이에 중국의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비 심리를 올리려고 해도 안 살아나던 중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고 합니다.